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그 남편은 낚시를 가버렸어요. 내 엄마 장례야. 내가 알아서 치러. 낚시 모임에서 다 기다려. 정수는 그날 혼자서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수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어머니 모르게 땅을 팔아버리신 거예요? 30년간 참고 살아온 한 여인이 마침내 분노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께도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10월의 서늘한 바람이 마을을 스쳐 지나가는 오후였습니다. 정수는 마당에서 빨래를 거두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만 왠지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51의 나이가 된 정수는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남편 만식과 함께 산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21살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 집안의 며느리로,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만식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54세 만식은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자랑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무뚝뚝해져만 갔습니다. 정순이 빨래 바구니를 내려놓자 만식이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어요. 당신, 저녁은 뭐 해줄 거야? 정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30년을 살면서 남편이 고마워한 적이 언제였던가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시어머니 수달까지 드는 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고 있는 남편이었어요. 냉장고에 고등어가 있으니까 구워드릴게요. 그래, 그럼 된장찌개도 끓여줘. 우리 어머니가 된장찌개 드시고 싶어 하시거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0 넘은 시어머니는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내셨어요. 정순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안부를 묻고 식사를 챙겨드리고 약을 드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정순의 마음 한편에는 늘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바로 친정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정순의 어머니는 75살로 혼자서 친정집을 지키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줄곧 홀로 사시면서도 딸 걱정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었죠. 정수는 고등어를 씻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만식은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인상을 찌푸렸어요. 정순이 어머니 안부를 묻거나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하면 항상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댁일이라면 완전히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감기 몸살이라도 앓으시면 큰일 난 듯 야단법석을 떨었고 시댁 친척들 모임이 있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며 정순을 재촉했습니다. 심지어 시댁 조카들 결혼식이나 돌잔치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지만 정순의 조카나 친척들 행사에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를 댔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며 정순은 문득 친정 어머니가 그리워졌습니다. 엊그제 전화로 목소리를 들었을 때 평소보다 기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환절기라 감기라도 드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보, 내일 친정에 다녀와도 될까요? 어머니가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만식은 여전히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안 돼. 우리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해. 내 엄마야 전화로 안부나 물어봐. 정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시어머니 병원 가는 일은 물론 중요했지만 친정 어머니도 똑같이 소중한 분인데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걸까요? 저녁상을 차리면서 정순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참고 살아왔지만 이런 불평등함이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졌어요. 특히 친정 어머니가 연세가 드시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저녁을 드리고 돌아온 정수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이 내리는 마을 풍경 너머로 친정 마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지금쯤 홀로 저녁을 드시고 계실 거예요. 정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모레는 꼭 친정에 다녀와야겠다고. 아무리 바빠도 딸의 도리는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의 정수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요. 며칠 후 새벽, 정수는 급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이른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좋은 소식일 리 없다는 걸 정수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친정 이웃 아주머니였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큰일 났다. 내 어머니가 새벽에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셔. 빨리 와봐. 정순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칠 전 통화에서 기침을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더 자세히 물어봤어야 했는데 왜 그냥 넘어갔을까요?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의식은 있으시는데 많이 약해지셨어.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폐렴이 심해져서 위험하다고 하시더라. 빨리 와봐. 정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며 만식을 깨웠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빨리 가봐야 해요. 만식은 잠결에 일어나 시계를 보더니 짜증스런 표정을 지었어요. 이른 새벽에 뭔 일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병원에 가봐야죠. 함께 가요. 정순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어머니 약 타러 가야 해. 그리고 오후에는 동창 모임도 있고 내가 혼자 다녀와. 정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약 타는 일이야 하루 이틀 미뤄도 되는 일인데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 하다니요. 여보, 제발요. 우리 어머니가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위험하면 내가 더 빨리 가야지. 나까지 가서 뭐해. 어차피 내 친정 일이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니요. 시어머니가 감기 몸살만 알아도 법석을 떨던 그 사람이 말이에요.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친정까지는 버스로 2시간이 걸렸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정순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어요. 평생 건강하셨던 어머니의 야윈 모습을 본 정수는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시며 정순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정수는 두 손으로 감싸며 온기를 전해드리려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순을 따로 불러 설명해 주셨어요. 폐렴이 심해져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며칠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서 병원에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약해져만 갔어요. 정수는 밤낮 없이 어머니 곁을 지키며 간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어머니가 정순을 불러 세웠어요. 정순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시집가서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별로 도움을 못 줘서.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머니는 힘들게 미소를 지으시며 정순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내 남편이 왜 안 왔니? 장인이 위험한데 사위가 와야 하는 거 아니냐? 정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만식에게 몇 번 전화를 했지만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거든요. 어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정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집에 시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못 오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눈빛이 아쉬워 보였어요. 그날 오후, 어머니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정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다가 맥박이 멈춘 것을 느꼈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수는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놓지 못했어요. 평생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어머니가 이렇게 떠나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면서 정수는 만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이 모레인데 꼭 와주세요. 만식의 대답은 정순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바빠. 낚시 모임에서 다 기다려. 내 엄마 장례야. 내가 알아서 치러. 그리고 우리 어머니 상태도 안 좋으신데 너무 오래 있지는 마. 전화가 끊어진 후 정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결혼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원망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쳤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길조차 함께하지 않겠다는 남편.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장례식 당일 정수는 홀로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야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와 조의를 표했지만 정작 사위인 만식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사위는 어디 있느냐고 물어올 때마다 정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집안에 다른 환자가 있어서 못 왔어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정순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영정 앞에서 절을 올리며 정수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못난 딸이라 어머니 마지막 길에 사위도 못 모셔왔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원한을 꼭 갚겠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순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어머니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어요. 어릴 적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던 어머니, 시집 갈 때 눈물을 훔치시며 딸 걱정을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어요. 정순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식이 누군가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동창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 왔네. 어떻게 잘 치렀어? 만식의 무덤덤한 반응에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잃고 온 것에 대한 위로 한마디도 없이 마치 장보고 온 것처럼 묻는 남편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잘 치렀어요. 정수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만식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야, 너희들 이거 봐. 내가 오늘 잡은 감성돔이야. 3kg은 좋게 나갈 거야. 친구들이 감탄사를 연발하며 물고기를 구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정말 크다. 언제 잡았어? 오늘 새벽부터 나가서 잡았지. 장례식장 분위기보단 이게 훨씬 낫지 않나? 하아. 그 순간 정수는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어머니의 장례로 고생하는 동안 남편은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수는 방문을 꼭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눈물이 뜨거웠지만 소리 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그날 밤, 정수는 잠들 수 없었어요. 30년간 살아온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신혼 초에는 그래도 서로를 배려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만식은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살게 된 걸까요? 다음날 아침, 만식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침을 먹었어요. 어제 친구들이 고기 구워달라고 하던데 점심때 해줄 수 있어? 정수는 젓가락을 놓고 만식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어제 어머니 장례를 치렀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야? 장례 끝났잖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만식의 대답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했어요.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자신의 친정은 정말 남의 일이었구나. 어머니의 죽음조차 그저 지나가는 일상 중 하나일 뿐이었구나. 점심 준비를 하면서 정순의 마음속에는 깊은 금이 갔습니다. 어머니 영정 앞에서 한 맹세가 떠올랐어요. 언젠가는 이 서러움을 갚겠다는 다짐 말이에요. 만식의 친구들이 와서 점심을 먹는 동안 정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야, 만식아. 너 부인 참 고생 많이 하네. 장모님 장례 혼자 치르고 와서 바로 밥까지 해주고. 아,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원래 여자들이 하는 일이지. 정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자신이 겪은 고통을 그렇게 쉽게 말하는 만식의 모습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날 오후 친구들이 돌아간 후 정수는 만식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앞으로는 제 친정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도 안 오시고. 만식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나간 일 가지고 뭘 그러냐.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편찮으신데 내 친정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어?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복수심이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정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51의 나이에도 아직 늙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어요. 이제는 참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의 대가를 치르게 할 여자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해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순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만식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84세 시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며칠 전부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자꾸 누워만 계셨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성심껏 시어머니를 돌봤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의사는 고령으로 인한 전신 쇠약이라며 집에서 편안히 지내시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 해도 30년을 모셔온 분이었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만식은 정순을 불러 앉혔습니다. 우리 어머니 상태가 이러니까 앞으로 더 극진히 모셔야 해. 내가 알아서 잘해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위험했을 때는 혼자 병원 가라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극진히 모시라고 하다니요. 며칠 후 시어머니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시고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정수는 밤낮으로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간병했습니다. 죽도 끓여드리고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몸도 닦아드렸어요. 그런 정순을 보며 만식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역시 며느리가 있어야 해. 내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셔줘서 고맙다. 하지만 정수는 그 고마움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만식은 자신이 직접 간병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가끔 안부를 물어보는 정도였고 대부분의 일은 정순에게 맡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순이 시어머니께 저녁을 드리려고 방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힘겹게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순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늙은이가 어쩔 뻔했겠니. 정순은 시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았어요. 비록 때로는 까다로우셨지만 30년을 함께 지낸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편안히 계세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정순아, 내가 죽으면 만식이가 재산 때문에 말이 많을 텐데 너는 억울한 일 당하지 마라. 정수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힘겹게 침대 밑 서랍을 가리키셨어요. 거기 보면 통장이 있다. 만식이가 모르는 내 돈이야. 그 돈으로 내가 나중에 고생하지 마라. 정수는 당황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정말로 통장이 있었고 제법 목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들이 물려받아야 할 돈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만식이는 벌써 충분히 받았어. 땅도 팔아주고 집도 사줬잖니. 이건 내가 가져. 그동안 고생한 값이야.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식이 벌써 충분히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위독해지셨습니다. 만식은 그제야 부랴부랴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만식이 친척들과 귓속말을 나누며 뭔가를 의논하고 있었는데 정순이 가까이 가면 갑자기 말을 멈추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숨을 거두신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정순이 마지막까지 손을 잡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정순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 준비가 시작되자 만식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정순의 어머니 장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호화로운 장례식장을 빌리고 음식도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돈은 얼마나 들든 상관없어. 우리 어머니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해드려야지.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어요. 자신의 어머니 장례 때는 낚시가 더 중요하다고 했던 그 사람이 말이에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만식이 친척들과 재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어머니 재산은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내 거니까. 사촌형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만식아, 어머니 명의로 된 땅들은 어떻게 된 거야? 예전에 있던 논밭들 말이야. 만식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대답했어요. 아, 그건 어머니가 생전에 내 명의로 바꿔주셨어. 그래서 이미 내 거야. 정수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만식이 벌써 충분히 받았다는 그 말씀 말이에요. 혹시 만식이 시어머니 모르게 재산을 빼돌린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정수는 시어머니가 감춰둔 통장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정수는 용기를 내어 만식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머니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식은 신문을 보던 시선을 들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가 신경 쓸 일 아니고. 정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생전에 논밭을 당신 명의로 바꾸셨다고 하던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순간 만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신문을 탁 접어놓더니 정순을 노려봤습니다. 왜 자꾸 그런 걸 캐묻냐? 어머니가 아들인 나한테 주신 거 당연한 거 아냐? 정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만식의 반응이 너무 예민했거든요. 며칠 후 정수는 시어머니가 친하게 지내던 옆집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할머니, 우리 시어머니가 생전에 재산 이야기 같은 걸 하신 적 있으세요? 옆집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 특별한 말씀은 안 하셨는데. 아, 그런데 작년에 한 번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정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만식이가 자꾸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한다면서 늙어서 뭔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 아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믿고 찍어준다고 하시면서도 뭔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았어.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제대로 모르신 채로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다는 얘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시어머니 방을 뒤져봤어요. 혹시 남아있는 서류가 있을까 해서였죠. 그런데 옷장 깊숙한 곳에서 몇 장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정수는 경악했어요. 시어머니 명의에 놓은 새 필지와 밭 2필지가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 만식 명의로 이전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땅들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린 기록까지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정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만식이 시어머니 몰래 땅을 자신 명의로 바꾼 다음 팔아버린 거였어요. 서류 날짜를 보니 시어머니가 치매 기운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와 겹쳤습니다. 그날 저녁 만식이 집에 돌아오자 정수는 서류를 들고 나갔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만식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디서 그걸 찾았어? 어머니 방에서 찾았어요. 어머니 모르게 땅을 팔아버리신 거예요? 만식은 잠시 당황했다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뭘 몰라서 그러는데 어머니가 다 알고 하신 일이야. 나한테 물려주신 거라고. 정수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뭔지도 모르고 도장 찍으셨다는 걸 이웃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속인 거잖아요. 만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뭔데 내 일에 참견이야. 어차피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었어. 그럼 왜 몰래 하셨어요? 어머니께 제대로 말씀드렸으면 됐잖아요. 만식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자 화를 냈어요. 시끄러워. 내가 알 바 아니야. 그리고 이 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가족 망신시키려고? 정수는 만식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며 입을 막으려 하다니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만식이 벌써 충분히 받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숨겨둔 돈을 주려 했던 것도 모두 이런 사정 때문이었구나. 며칠 후 정수는 시댁 친척들이 시어머니 재산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정수나, 어머니 남기신 재산이 얼마나 돼? 우리도 조금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정수는 곤란했어요. 사실을 말하자니 가족 망신이고 숨기자니 양심에 찔렸습니다. 그건 만식이가 알아서 정리할 거예요. 그런데 만식은 친척들에게도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재산을 다 정리해서 남은 게 별로 없어. 장례비 빼고 나면 얼마 안 돼.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치를 떨었어요. 시어머니를 속이고 친척들도 속이고 이제는 자신에게까지 입을 막으려 하다니요. 그날 밤 정수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 만식이가 어머니를 이렇게 속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제 친정어머니 때 당한 서러움까지 합쳐서 이번에는 꼭 갚아드릴게요. 정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만식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은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거였어요. 정수는 며칠 동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먼저 정수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어요. 혹시 만식이 모르는 다른 계좌가 더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조회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된 계좌가 3개나 더 있었고 그 중 하나에는 제법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계좌들은 언제부터 사용하지 않으셨나요? 작년 봄부터 거래 내역이 없네요. 마지막 거래가 작년 3월이에요. 정수는 그 시기가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때와 일치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정신이 흐려지기 전에 미리 통장을 숨겨두신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는 면사무소에서 오랫동안 일해서 법적인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빠, 상속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만식의 이름은 직접 거론하지 않고 가정 상황으로 둘러서 물어봤어요. 그런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 특히 치매 환자를 속여서 재산을 빼돌렸다면 더욱 그렇지. 증거만 확실하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어. 오빠의 말을 들은 정수는 용기가 났어요. 자신이 느낀 의혹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등기소에 가면 토지 이전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당시 의료 기록도 중요하고 주변 증인들 증언도 필요하지. 정수는 오빠의 조언을 메모해뒀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먼저 등기소에 가서 시어머니 명의였던 토지들의 이전 내역을 모두 떼어봤어요.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증여로 되어 있었지만 날짜를 보면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시기와 겹쳤습니다. 다음으로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의 의료 기록을 확인했어요. 치매 진단서와 당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뒀습니다. 의사는 그 시기에 이미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고 기록해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들이었습니다. 정수는 시어머니와 친했던 이웃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어요. 할머니, 우리 시어머니가 작년에 서류 관련해서 무슨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옆집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지. 만식이가 자꾸 도장 찍어달라고 해서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찍어달라고 한다면서 다른 이웃도 비슷한 증언을 해줬어요. 어머니가 그때 많이 헷갈려 하셨어.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하시고 방금 한 일도 까먹으시고 그런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실 수 있었겠어? 정수는 이웃들의 증언을 꼼꼼히 기록해뒀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녹음도 해뒀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수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찾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생전에 쓰신 일기였는데 거기에 만식에 대한 불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식이가 또 서류를 가져왔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들이 하는 일이니까 믿고 도장을 찍어줬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가져오는 걸까? 뭔가 이상하다. 또 다른 날짜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정순이한테는 미안하다. 만식이가 내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순이는 그동안 나를 잘 모셔줬으니까 뭔가 남겨줘야겠다. 정수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을 생각해 주셨다는 것도 고마웠지만 만식의 행동을 의심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당하셨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정수는 오빠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데 정순아,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법정에 가면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질 텐데. 정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 길로 가야 할까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법정에 세워야 할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장례식을 외면했던 일, 시어머니를 속여 재산을 빼돌린 일,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무시해온 모든 일들이 떠올랐어요. 오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번에는 꼭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날 밤 정수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만식이가 어머니를 속이고 저를 우롱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게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변호사도 구하고 정정당당하게 맞서볼게요. 정순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어요. 50세가 넘어서야 찾은 용기였지만 그 용기는 30년간 쌓인 분노와 억울함에서 나온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시어머니 49제가 되는 날, 정수는 마침내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49제에는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일 예정이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한 거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정수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했고 모든 증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는 일이었어요. 49제 당일 아침, 만식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오늘 친척들 많이 올 텐데 음식 준비 잘 해놨지? 네. 다 준비했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오전 11시부터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형들까지 시댁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총 15명 정도였죠.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올린 후 사람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정수는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만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 정리는 제가 다 했어요. 생전에 저한테 다 물려주셔서 별로 남은 게 없더라고요. 큰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다 정리하셨으면 좋지. 그런데 얼마나 되던 거야? 만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논밭 몇 필지 있던 거 팔아서 생활비로 쓰시느라 많이 남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순이 부엌에서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갑자기 나타난 정순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만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야, 정순아? 큰아버지가 물었고 정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요. 정수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토지 등기부등본, 의료기록, 그리고 시어머니의 일기까지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로 판단 능력이 없으신 상태에서 만식이한테 속아서 재산을 빼앗기셨어요. 만식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뭔 소리야?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주신 거라고. 하지만 정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의료 기록을 보세요. 어머니가 토지 명의를 넘기신 시기에 이미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겠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큰아버지가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만식아, 이게 사실이야? 만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정순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수는 시어머니의 일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어머니가 직접 쓰신 일기예요. 당신이 자꾸 모르는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해서 의심스럽다고 쓰여 있어요. 일기를 읽어보던 작은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만식아. 내가 정말 어머니를 속인 거야? 만식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자 정순에게 화살을 돌렸어요. 이 여자가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재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며느리 주제에.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순에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며느리 주제예요? 30년 동안 네 집안을 위해 희생한 제가 며느리 주제라고요? 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도 안 오면서 낚시나 다니던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 있어요? 친척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만식이 장모 장례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정수는 계속해서 쏟아냈어요. 시어머니가 위독하실 때는 극진히 모시라고 하면서 제 어머니가 위험할 때는 혼자 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 치매 걸리신 걸 이용해서 재산까지 빼돌리고 큰아버니가 만식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만식아, 이게 정말이면 너는 폐륜아야. 어머니를 속이고 장모를 무시하다니. 만식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생활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제가 당한 서러움은 어떡하라고요? 이제 그 대가를 제대로 치르세요. 정수는 마지막으로 폭탄 선언을 했어요. 내일 법원에 고발장을 제출할 거예요. 사기죄와 배임죄로 말이에요. 친척들은 완전히 만식을 등졌어요. 어떤 이는 집을 나가버렸고 어떤 이는 만식을 나무라며 정순을 위로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남은 것은 정순과 만식뿐이었어요.
만식은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으로 정순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순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30년간 참아온 걸 이제 와서 용서하라고요? 너무 늦었어요. 정순의 고발로 만식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마을 전체가 술렁였어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법정에서 맞서는 일은 이 작은 마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첫 번째 재판에서 만식의 변호사는 가족 간의 일이라며 무혐의를 주장했어요. 하지만 정순이 준비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의료 기록, 이웃들의 증언, 시어머니의 일기까지 모든 것이 만식의 사기 행각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일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판사는 일기를 읽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피고인이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속여 재산을 편취한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이웃들이 증인으로 나섰어요. 시어머니와 친했던 할머니들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정말 많이 헷갈려 하셨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방금 전 일도 기억 못 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었겠어요? 만식은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세 번째 재판에서 만식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속인 게 맞습니다. 판사는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치매로 판단 능력이 없는 어머니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 재산에 대해서는 전액 배상하도록 합니다. 법정을 나오는 만식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떨구고 걸었습니다. 그동안 동네에서 목소리 크게 떠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판결 후 만식은 팔아버린 땅값을 정순에게 배상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정수는 배상받은 돈과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을 합쳐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만식과 함께 살 수는 없었어요. 이혼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조정에서 만식은 마지막으로 정순에게 빌었어요. 정순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식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요. 이제는 늦었어요. 이혼이 성사된 후 정수는 시내로 나와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마련한 가게였어요. 창호는 어머니 손맛이라고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게 막막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며칠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 만든 음식은 정말 어머니 손맛 같았거든요. 특히 된장찌개와 김치찌개가 일품이었어요. 한 달 후에는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근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마다 찾아왔고 저녁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도 많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정순의 예디웃이 식당을 찾아왔어요. 정순아,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정말 대단해. 고맙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정수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50세 나이에 새로 시작한 인생이었지만 마음만은 20살처럼 가벼웠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만식이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도 잃고 사회적 체면도 구겨진 그는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몸을 망쳤어요. 정수는 그 소식을 들어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정순의 식당은 지역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정수는 직원도 2명 고용했어요. 어느 가을날 저녁, 정수는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사진을 식당 한쪽에 걸어뒀어요. 그리고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그동안의 억울함도 다 갚았고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사진 속 두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지 정확히 1년이 되었다. 힘들고 외로운 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자유롭다.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 50 넘어서 찾은 자유지만
이제라도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정수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정순의 미래도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30년간 참고 살았던 세월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을 위한 시간, 자신이 주인공인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진짜 행복을 찾은 정순의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